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윌리엄 제임스의 철학과 불교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하죠? 윌리엄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미국의 자존심, 미국의 정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계 최고의 국가라면 거기에도 철학과 사상이 있겠죠. 그것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 윌리엄 제임스는 일종의 미국인의 자부심 같은 정신적 지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1842년에 나서 191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그 공부의 시작은 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해부학, 생리학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심리학과 철학의 교수를 겸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그마티즘을 창시했다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오늘날 현대 심리학사를 얘기할 때에는 거의 원조격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학문적 과정도 크게 보면 심리학 시기, 종교학 시기, 철학 시기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초창기가 심리학 시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해부학 생리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해부 생리학에 기반한 심리학 이거를 실험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심리학은 19세기 중반 약간 뒤에 탄생하게 됩니다. 심리학은 심리에 대한 탐구이죠.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구인데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구는 기독교에서는 영혼에 대한 탐구로 진행되어 왔고 근대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발해서 인간의 마음과 의식에 대한 탐구를 과학적으로 하자. 이때 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험 심리학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심리학이 최초로 독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실험 심리학 연구소를 1875년에 개설을 했고 이때의 것들에 기반해서 나온 것이 이분의 여러 책이 있는데 가장 주저는 심리학의 원리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학의 원리는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들은 소위 고전 100권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학생들한테 졸업 전에 다 읽히는데 거기에 반드시 포함이 되죠. 이 책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자부심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제목은 심리학의 원리지만은 이건 심리학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철학의 전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주로 심리학의 원리에 나오는 이 내용이 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학 시기인데 이분께서 그 영국의 에딘버러에 가서 기포드 강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연이 있는데 거기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책으로 나온 것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말년이 바로 철학의 시기인데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책. 우리가 실용주의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철학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책으로 묶인 바가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원적 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우주론 형이상학에 대한 건데 아쉽게도 이 책은 아직 번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사상인데요. 일단 이분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실체론과 관계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실체론에서 관계론으로 전향하자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체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쉽게 보죠. 여러분들이 눈앞에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개별적 사물들을 하나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실체와 관계를 얘기할 때 여러분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고 이들 사이에 나중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보통 관계는 A와 B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먼저 있고 이들 간의 관계가 뒤에 나오는 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관계이니까 A와 B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 그 A와 B가 실체로서 먼저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관계를 취급하는 것. 이게 종래의 전통 철학에서의 실체론의 방식입니다. 보통 실체라고 하는 것은 substance라고 영어에서 쓰죠. 근데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개념 정립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를 제1실체와 제2실체로 구분했습니다. 여기 제1실체는 개체를 뜻하고 제2실체는 본질을 뜻해요. 자, 이게 뭐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의 사물이죠. 파란색 매직펜입니다. 모든 사물은 개체입니다. 하나의 물건이죠.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책상도 한 개 한 개 한 개.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 다 한 개씩입니다. 그걸 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실체, 제1실체라는 얘기는 모든 사물은 각각의 하나씩이죠. 하나씩 다 독립되어 있는 개체예요.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걸 보면은 파란색이라고 하는 성질, 원통형이라고 하는 성질, 표면이 맨질맨질하다는 성질,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성질, 그리고 500원 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성질, 또는 뭐예요? 이 보드판에 판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서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성질들이 있죠. 이런 여러 성질,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러 성질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성질, 근본 성질을 두 자로 줄이면 본질입니다. 지금은 제가 한 5가지 성질을 얘기했는데 이 중에 가장 근본적 성질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것은 근본이 된다는 얘기는 뗄 수 없다고 했죠. 여기서 파란색은 뗄 수 있습니다. 즉 파란색은 얘만 가진 게 아니죠. 딴 것도 지금 뭐 파란색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책상이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표면이 맨질맨질한 건 여러분의 그 책상도 표면이 맨질맨질 할 수 있고요. 500원은 뭐 껌도 500원일 수 있고 커피도 500원일 수 있고 그렇죠. 하지만은 보드판의 판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해서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본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을 실체로 본다는 얘기는 모든 사물은 일단 다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것들, 개체이죠. 그리고 각 개체는 여러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는 가장 근본적 성질, 본질로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개체가 함축하는 바는 독립성을 뜻하는 거고요. 그렇죠? 각각의 하나 독립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변치 않는 거. 적어도 요 놈이 매직펜으로 계속 있는 동안에 판서용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얘에게서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고 자기만의 불변의 본질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상식적, 이게 저 철학적 용어를 써서 그렇지 여러분이 사물을 볼 때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20세기에 와서 뒤집어지는데 사물을 그런 실체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첫째, 개체로서 과연 독립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얘가 과연 얘만 혼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개체는 개체의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플라스틱은 어디서 왔어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럼 석유는 어디서 왔겠어요? 수백만 년 전에 동식물이 썩어서, 유기물이 썩어서 나온 거, 누적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룡, 동식물은 또 어디서 왔겠어요? 계속 밀려가겠죠? 이건 지구의 탄생 속에서 나왔겠죠? 지구는 또 어디서 왔겠어요? 태양계에서 오고, 태양계는 은하계에서 올 테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얘가 얘로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얘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관계가 밀려가죠. 지금 플라스틱, 석유, 동식물, 공룡, 지구, 태양계, 은하계, 우주, 어떻게 보면 이 매직펜 속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편의적으로 여기서 자른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요 현상에서 잘라서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에서는 이걸 관계론적이라고 봅니다. 관계론적으로 보면 사실 얘는 독립돼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관계에 밀려갔던 것뿐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본질은 불변한다고 그랬어요. 즉 얘가 적어도 보드판 판소형이라고 하는 이 성질만큼은 매직펜이 매직펜으로 있는 동안은 변치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판소형일 것 같은데 본질은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관계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컨텍스트, 맥락에 따라서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된 게 아니라 상황이라고 하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의용이라고 하는 강의의 맥락, 그리고 잠 깨우기 위한다는 맥락, 분장실의 맥락, 뭐 각 맥락에 따라서 얘의 본질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죠. 달라질 수 있어요. 다 유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론적 사유예요. 불교인들한테는 상당히 익숙하죠. 왜? 부처님께서 이거를 연기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불교인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사고방식인데 서양은 19세기 말까지 실체론적 사고를 해온 거예요.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은 독립돼 있고 고정불변한 본질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 독립돼 있고 고정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물들이 실체로서 각각 먼저 독립돼 있고 관계는 뭐예요? 얘네들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먼저 있고 나중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관계론 내지 연기론적으로 보면은 관계가 우선합니다. 관계.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그물망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화엄에서는 인드라의 보석 그물처럼 수많은 관계의 네트워크의 망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물을 실체라고 여기는 그 사물이 임의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를 잘라낸 다음에 이것을 독립돼 있다고 여겨서 한 자루의 매직펜이라고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사실은 수많은 네트워크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전통 철학은 실체가 먼저 있고 나중에 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 철학이고 지금 제임스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비판하고 제임스의 주장은 관계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임스의 주장의 장점은 관계가 먼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관계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를 먼저 인식하고 관계를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통적으로 실체라고 불렸던 그런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관계의 망, 이 관계의 관계를 먼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철학처럼 실체들이 ABCD가 먼저 독립해 있고 이들 사이에 나중에 관계를 억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느 사물 하나를 볼 때에도 관계 속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임스 강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관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초적으로 사람은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그는 순수 경험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순수 경험 상태에서 이미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봤듯이 실체가 있고 나중에 억지로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은 원초적으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밝혀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실체론에서 관계론으로의 전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탁자가 사각형이죠. 그리고 육면체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이걸 실체라고 본 거예요. 독립돼서 하나의 어떤 독립된 사물로 보는데 그래서 실체가 먼저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 제임스는 관계가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사각형이 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직선이 돼야 되죠. 여러분은 이미 딱 봤을 때 저 탁자가 사각형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각형 탁자구나. 근데 저걸 사각형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과 점의 연속으로서의 한 선이 있죠.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점과 점 사이의 관계이죠. 그리고 이게 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육각형인 거죠. 즉
한 면 한 면 육면의 관계가 육면체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나누어 보기 전에 한 통으로 육면체의 탁자라고 먼저 알고 있죠. 그렇게 육면체의 탁자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관계 속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점과 점의 관계로서의 선, 선과 선의 관계로서의 면, 면과 면의 관계로서의 입체를 한 번에 순수하게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은 관계 속에서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띄워놓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통일의 이념을 위해 설정된 실체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통적으로 보면 모든 사물은 실체로서 독립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연결하는 관계가 필요하죠. 이 통일시키는 거. 그러니까 제임스가 비판한 건 이거예요. 띄워놓고 합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물을 볼 때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사고는 계속 생각을 하죠. 사고는 흘러가고. 근데 사고는 관계를 사고하고 관계를 경험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고는 흘러간다는 겁니다. 사고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관계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관계의 흐름, 사고의 흐름, 이런 흐름의 연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실체를 독립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띄어져 있으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합치고 싶지 않아요. 연결하고자 하는 통일에 대한 욕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띄어놓은 거를 통일시켜지는 지주, 그게 뭐예요? 자아입니다. 그게 인도 철학에서 보면 아트만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임스 얘기를 했지만 불교 얘기를 부처님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오온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온, 색수상 행식이죠. 색이라고 하는 육체의 물질적인 과정과 수라고 하는 느낌의 과정이 있고 상이라고 하는 지각의 과정이 있고 행이라고 하는 의지와 행동의 과정이 있고 식이라고 하는 알아 식별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인간의 과정이고 5가지로 나눴지만 둘로 나눈 몸과 마음이죠. 이런 각작용이 있는데 오온이 화합한다는 얘기죠. 오온이 화합한다는 얘기는 오온이 연기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온이 화합 연기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오온, 색, 수, 상, 행식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합치고 싶죠. 띄어진 것 같으니까 이거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연결자가 뭐예요?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색수상행식으로 인간은 돼 있다. 하지만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과정의 체험 이면에 별도로 자아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아가 찾아도 발견되지 않아요. 자아로 혹시 발견하셨다면 그건 뭐예요? 추상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상정해 놓은 거예요. 왜? 허전하니까. 띄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임스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각각은 흐름의 연속으로서 화합해서 관계적으로 얽혀 있는 것뿐이에요. 처음부터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띄어놓고 나서 띄었으니까 허전하잖아요. 띄어놓은 거를 다시 나중에 뒤에 가서 합치는 그런 자아와 같은 것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현대 철학의 전체적 경향이 분리하고 잘 맞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띄어놓고 나서 나중에 억지로 연결하고 통일하는 짓을 구태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통 철학의 경험관을 비판합니다. 서양 전통 철학의 최대의 대표자는 플라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플라톤의 유산, 이게 전통 철학인데 플라톤은 분리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고를 감성계와 예지계로 나눴어요. 플라톤이 주장한 것은 이데아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에 가장 원형이 되는 그런 형이 있는데 그런 이데아는 오직
정신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예지계라고 하죠. 이게 소위 지성과 이성이 파악하는 세계가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각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들, 이런 것은 감성계입니다. 그래서 감성계와 예지계를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리시켜 놨죠.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니까 나중에 당연히 합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또 반복되는데 제임스가 공격하는 건 이거예요. 애당초 원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놓고 나서 합치는 장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아라든가 뭐 이성이라든가 얘네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과연 그게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눠지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통에서 보면 이제 합리론이라면은 서양 근대 철학 중에 유럽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철학이었고, 제임스는 이 당시의 철학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과잉의 오류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오버했다는 얘기예요. 넘쳐난다는 겁니다. 뭐예요? 경험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인 원천을 상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죠. 근데 이게 칸트 같은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은 이런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에 앞서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틀이라고 해서 선험적인 어떤 범주, 틀, 그런 것을 인간이 갖고 있어서 덮어 씌워서 본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지금 안경 쓰신 분이 있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뿌옇게 보이죠? 색안경이 여기 색이 씌워져 있으니까. 근데 이 색안경은 우리가 끼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이 날 때부터 색안경을 끼고 관뚜껑 덮고 들어갈 때도 끼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걔는 그렇게만 보여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그가 쓴 날 때부터 갖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그만의 색안경의 틀이 있죠. 그 틀. 그것을 범주라고 하는데 이 틀을 인간의 틀이라고 봐요. 모든 인간은 인간적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인간적 틀에 끼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초적 색안경이듯이 그런 원초적인 틀, 이것을 범주라고 하고 이걸 선험적이라고 해요. 뭐 선험, 경험에 앞서 있다. 경험에 앞서서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선험적인 틀, 범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임스가 볼 때 이거 오버했다는 거예요. 애당초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너무 과잉해서 설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험론. 이때의 경험론은 영국 경험론. 그러니까 철학사에서 보면 근대의 영국 경험론. 그러니까 17, 18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경험론을 얘기해요. 근데 이건 정반대로 누락의 오류, 빼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합리론은 지나치게 넘쳐난다는 거고 지금 영국 경험론은 너무 많이 중요한 게 빠졌다. 탈락되고 누락됐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경험된 요소들을 영국 경험론에서는 일종의 감각질 같은 걸로 봤다는 건데 이거 요새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퀄리아라고 하는 건데 감각질 이게 뭐냐면은 그 감각을 그 감각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뭔 뜻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빨강색 한번 떠올리죠 지금 빨강인데 빨강도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진홍색, 연분홍색, 옅은 빨강색, 짙은 빨강색 이걸 퉁쳐서 우리는 다 빨강이라고 하죠. 그때 그 빨강이 뭐예요? 그게 감각질입니다. 퀄리아 같은 거. 일종의 감각의 공통분모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걸 딱 보고 아 저건 빨강색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걸 빨강이라고 해주는 그 빨강. 이상한가요? 그런 거를 소위 감각질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일종의 하나의 경험항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경험항들만 관심을 갖지 이런 경험 요소들의 결합 관계에 대해서는 또 크게 무관심했고 어떻게 보면 이 감각질로서의 경험항들을 다 독립시켜 놓는 것들만 가다 보니까 그것을 연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것을
근본적 경험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가 뭐예요? Radical Empiricism입니다. Empiricism은 경험주의인데 여기 Radical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에서 Radicalist라고 하면 뭐예요? 근본주의자라는 뜻도 되지만 급진주의자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Radical Empiricism은 급진적 경험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떤 주장을 급진적으로 하는 사람은 대체로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가장 근본에 맞추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과격할 수 있고 급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radical은 급진적이라는 뜻도 아니고 근본적이라는 뜻인데 쉬운 우리말로 하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경험론이 진짜 경험론이고 그 앞서서 영국에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뭐 로크, 버클리, 휴움 이 사람들이 했던 영국식 경험론은 어떻게 보면 가짜, 진짜가 아닌 경험론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진짜 경험론이요. 그래서 레디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근본적 경험론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근본적 경험이 뭐냐? 진짜 경험이 뭐냐? 그 진짜 경험을 순수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 경험. 이때의 순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되기 이전에, 조각조각 분화되기 이전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은 경험을 하면은 그걸 이론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규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A는 B다. 또는 뭐 이것은 매직펜이다. 매직펜은 파란색이다. 매직펜은 판서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주어와 수로 되어 있죠.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들은 대체로 문장의 방식, 주어와 수로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관과 객관으로 되어 있죠. 주관이 밖에 있는 객관을 보고 주어, 수로, 주관, 객관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아서 합치는 거, 나눈 다음에 합치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경험을 하는데 진짜 경험, 순수 경험은 그렇게 일어나되기 이전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감각 경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원초적인 상태 일반, 여전히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어나되기 이전의 것, 불교식으로 뭐예요? 분별 이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교인들이 익숙하죠. 불교의 결국 지향점은 무분별이죠. 분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 분별은 나누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중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망친다. 이렇게 분별, 집착, 망상 이렇게 가는 건데 서양 철학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묻는 겁니다. 이걸 딱 보여주면은 그게 무엇입니까? 이런 뭐예요? 예의 본질을 묻는 거죠. 예의 본질. 지금 보드판 판서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질, 무엇 이런 거죠. 이걸 딱 보고서 아 저건 보드판 판서형의 매직펜이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렇게 무엇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단순한 그것들, what 그 영어 표현이 재밌죠. 무엇들, what 다음에 복수가 붙습니다. what 사물들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규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걸 딱 경험했을 때 그 최초의 순간 그냥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분별해서 식별하고 나누어 놓기 이전에 그냥 우리가 그것을 대면했을 때의 그것을 경험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의 최초의 순간 누구나 갖게 되는 다소 혼돈스러운 경험일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런 원초적 경험이야말로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여기에서 종착점으로서 모이게 되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경험이 여기서 출발하게 되겠죠. 그럼 이 순수한 경험은 뭐야? 현재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일종의 절대 현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현재. 이런 절대 현재 속에서의 경험이야말로 일어나되기 이전의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한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주어와 수로, 주관과 객관을 분리해서
정의를 해야 나오는 건데 그 이전의 원초적 경험 이론화되기 이전이고 저것이 무엇이다 이게 규정이죠. 저 that가 무엇, what이다, 본질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규정인데 그런 규정되기 이전의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이나 객관으로 구분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주객 미분의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선에서의 어떤 깨달음의 체험 같은 것들은 주객 미분된 어떤 그런 생생한 체험이다라고 하죠. 이때는 어떤 깨달음의 궁극적 상태를 얘기할 때 주객 미분의 분별을 넘어선 이런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임스는 그거는 고상한 깨달음의 아주 대단한 성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원초적으로 다 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초적 경험을 주객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것들을 먼저 경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험이 뭐냐? 그런 원초적 경험 속에서 사람은 관계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실체가 있고 나중에 관계가 뒤에 억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지 않는 흐름으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 그 흐름을 목도하는 그 경험. 그리고 그걸 경험할 때 관계도 따라서 우리는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임스의 장점인데 관계도 먼저 경험한다는 거예요. 순수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영국 경험론이 얘기했듯이 사람의 경험은 다 경험항들로 다 독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항을 연결하는 관계도 동시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실체로 띄워놓고 나서 나중에 관계를 나오는 것. 그러면 그때의 관계는 경험이라기보다는 추상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관계도 경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형을 경험할 때에 두 점만이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관계인 선분. 사각형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일단 선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각형을 인식할 수 없잖아요. 선은 점과 점 사이의 관계이고 그리고 여기 뭐 탁자라든가 이런 사각형을 얘기할 때에는 네 선분 사이의 관계, 이게 바로 사각형일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저 탁자는 뭐 육면체의 것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초창기의 즉각적 경험에서 이미 여러분은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경험과 사고는 관계에 대한 사고이고 관계에 대한 경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임스는 자신의 경험론, 근본적 경험론과 영국식 경험론, 브리티시 엠피리즘과 레디칼 엠피리즘을 구분하죠. 즉 영국 경험론, 즉 전통적인 경험론은 감각질로서 경험항들을 다 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강조하는데 자신은 띄어져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미 관계 속에서, 흐름과 관계 속에서 연결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의 경험과 그것의 흐름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독특한 진짜 경험론, 즉 레디칼 엠피리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 경험론의 그 원칙을 자신이 주장합니다. 근본적 경험론이라고 하는 그 두껍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원칙을 내세워요. 직접 경험되지 않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고 경험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직접 경험되는 것, 직접 경험되는 것은 뭐예요? 각각의 경험의 항들과 이들 사이의 연결로서의 관계, 이것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영국 경험론처럼 띄어진 각각의 경험항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연결로서의 관계도 동시에 경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탁자를 정육면체라고 지금 경험하잖아요. 저 육면체의 어떤 거다 했을 때 이미 여러분은 점과 점의 관계, 선과 선의 관계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경험되지 않는 건 뭐예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자아 같은 거, 그리고 칸트가 얘기했던 뭐 초월적, 선엄적 범주 같은 거, 이런 것은 직접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원칙을 다시 정리하죠. 직접
직접 경험되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되지 않는 건 뭐예요? 자아와 같은 거. 자아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지들이 나중에 인위적으로 통일시켜주는 장치로서 자아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직접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되지 않는다는 건 추상적으로 설정하고 만들어 놓고 지어 놓은 거라는 거죠. 원래 있는 게 아닌 것이고 원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되지 않는 어떤 거, 자아라든가 초월적 범주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것은 뭐예요? 아까 보면은 합리론이 주장했던 과잉의 오류 같은 것은 피하겠다는 얘기죠. 과잉. 직접 경험되지 않는 것을 자꾸 과잉돼서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자아나 범주나 이런 거. 그다음에 경험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경험되는 게 뭐예요? 개별 경험망도 있지만 그들의 관계도 동시에 경험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계의 경험을 나는 배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앞서서 보면 영국 경험론이 범했던 누락의 오류. 그러니까 독립된 경험항들만 다뤘지 이들 사이의 연결과 관계는 누락시켰잖아요. 자신은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이분의 주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관계의 경험이 사고죠. 이 사고는 흘러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흐름이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우리가 훗설을 얘기할 때에도 의식의 흐름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훗설. 그러니까 훗설과 윌리엄 제임스가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사고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 독일과 미국 대서양을 끼고 전혀 다른 공간인데 비슷한 시기에 20세기 초엽에 묘하게도 인간의 마음과 의식을 흐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윌리엄 제임스가 사고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에서는 훗설이 의식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19세기까지 사고조차도 상당히 실체적으로 파악했던 겁니다. 흐름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20세기 초가 되면서 뛰어난 철학자들에 의해서 의식과 사고는 흘러간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문학에 그대로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 장르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20세기 초엽이 다 의식과 마음을 흐름으로 보는 시대가 형성이 돼요. 이건 사실 불교 얘기죠. 알아야식을 유식의 최고 중요한 문헌은 유식 30성이죠. 그것에 대한 수많은 주석서가 나오게 되는데 유식 30성에 보면 세친보살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비유를 들어서 폭류라고 얘기합니다. 거대한 도도한 어떤 물줄기의 흐름 같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알아야식은 어떻게 보면 종자의 흐름, 업에너지의 거대한 폭류와 같은 흐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미 의식이나 마음을 흐름이라고 봐왔던 거거든요. 수천 년 전부터. 근데 현대에 와서 드디어 서양인도 의식과 사고를 흐름이라고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사고의 흐름이에요. 진리의 의미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경험의 부분들은 그 자신도 경험되는 일부인 관계들에 의하여 차례로 이어진다. 자, 경험의 부분들, 우리 각각이 경험하는 각각의 경험항들은 그 자신도 경험되는 일부인 관계.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경험된다고 그랬죠. 개별적인 경험항들과 그들의 관계도 동시에 경험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차례로 이어지죠. 차례로 이어지니까 뭐예요?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흘러간다. 관계의 관계, 사고의 사고로서 흘러간다. 요컨대 직접적으로 파악되는 우주, 우리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초월한 어떤 과외적인 연결지주, 경험을 초월해서, 경험을 넘어서서 또는 경험에 앞서서 그것을 연결해주는 과외적인, 그러니까 경험을 넘어서서 경험 밖에서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연결의 지주, 뭐예요? 자아 같은 거지. 이런 거.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태여 그런 식의 초월적 자아 같은 것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훗설 현상학이 절대 자아를 얘기하죠. 이것은 그것에 대한 정면 공격일 수 있어요. 물론 제임스가 훗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훗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칸트 헤겔 식의 절대 자아를 얘기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얘기하는 그런 자아가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불리하고 통하죠. 단지 연쇄된 또는 연속된 구조, 연쇄되거나 연속된 구조가 뭐예요? 흐름이라는 얘기죠. 관계의 흐름, 사고의 흐름, 그런 흐름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흐름에 대한 이 경험, 이것이 바로 순수 경험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설명한 이 윌리엄 제임스의 사상은 정말 불교 쪽에서 정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제임스 공부를 이 기회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불교만큼이나 아주 매력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